1950년 경주의 한 마을. 전쟁 이후 배고픔에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쳐들어온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냉혹한 총불이 앞에 그들의 정체를 따져 묻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쌀을 나눠줬던 사람들은 1950년 여름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경찰과 군인에게 잡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성취입니다. 성취인데 여기 전부 조카들 김남희, 김순희, 김나희, 김갑주, 김하묵이 전부 일갑니다. 저 22명이 김씨 집안에 22개가 죽고 손씨 집안에 8명이 죽고 30명이 문화 총살 7월 7성날 총살 당했습니다. 7월 7성날. 이유모를 죽임을 당했던 이들은 모두 무기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 2명, 여성 1명, 그리고 20, 30대 남성 26명. 1950년 그날 그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넸던 쌀 한 마리 온 가족의 비극으로 돌아왔던 1950년의 어느 날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다음을 만들기 위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자기소개 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문은지라고 합니다. 이름을 까먹으셨어요? 직업은 바리스타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제품 판매하는 회사에서 네. 현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방송에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진짜 정말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벌써 심상치가 않네. 네, 정말 잘 배우고 네. 잘 공부해서 가려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약간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거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영상 기록 키워드입니다. 어떤 상황처럼 보이세요? 뭔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잡혀 있는 것 같다. 근데 신기한 게 나무에 그렇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지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원래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요즘은 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이게 요즘의 시스템인데 이렇게 벌을 가는 모습 본 적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은 뭐 영화나 자료하면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최소한 요즘은 아닌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 지금 이 사진에 등장한 분들은요, 우리랑 같은 일반 사람들 그리고 군인, 경찰들입니다. 언제쯤으로 생각이 되세요? 일단 군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헌병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자세히도 보셨네. 네. 1910년에 그때 1910년 네, 그때 헌병경찰 통치 시대였는데 헌병경찰 통치 시대요? 네, 그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제가 한국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저랑 자리 바꾸실래요? 저보다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지금 딱 그 사진을 보고 1910년대다. 네, 그때 일제강점기 그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로 유추를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게 넘어갔어요? 맞는 것 같다. 저는 한 6.25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제가 보니까 문은지 양이 더 접근한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2년 전이죠.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진짜 엄청나게 먼 과거 같지 않아요? 네, 사진이 또 흑백 사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과거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래요. 이 72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아직까지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천천히 나눠볼게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이날 이후에 한 분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요?
아무도 못 돌아갔다는 건 이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냥 쭉 나무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다 처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올려놓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쌀을 드렸죠?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쌀을 준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이 쌀을 저한테 줘서 잡혀 들어간다고요? 네. 네. 쌀을 줘서. 이게 쌀이 무슨 죄가 있나요? 쌀이 죄가 있겠어요? 사람이 죄가 있겠지? 저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 나라가 가난했잖아요. 어. 그래서 쌀을 훔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훔쳐서 저렇게 처벌을 됐을 것 같다. 네. 근데요, 그건 아니었고 이 쌀을 준 게 보도연맹원이라는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도연맹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문제는 보도연맹원이 맞는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예비검속과 학살이 일어났던 게 문제였는데요. 뭐 실제로 보도연맹원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잘잘못도 따져야 되죠. 근데 일단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민간 학살이자 인권 유린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질문. 네. 네. 아, 긴장되네. 한국사 하신 분이 질문하니까. 아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예비검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요즘에 어떨 때 처벌을 받죠?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받죠. 근데 죄를 지을 것 같다고 처벌하는 경우 있나요? 딱 보니까 죄를 짓게 생겼네. 요즘에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예비검속이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죄를 지을 것 같네. 그러니까 죄를 지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찾아내서 구금하는 것. 이걸 좋은 말로 포장하면 범죄 예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대한 탄압을 강하기 위해서 일본 일제가 했던 행동이에요. 일제가 했던 행동을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국민들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미리 예방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이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죄를 저지르게 생겼네, 앞으로. 이런 취지로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렇게 학살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아무도 문제 삼질 않았나요? 그때 상황에서는 문제 삼기 굉장히 어려웠죠. 시대가 이걸 문제 삼기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 그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경주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보도연맹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부상자는 뭐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야밤에 적색분자들이 산에서 내려와고 밥과 살을 달라 크면 총을 들여 안 달라 크면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부모 자식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달라 하면 준단 말이야. 그 밥 한 개 중에 뭐가 되겠나 그 기다렸는데 아니게 다를까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잡아가서 갈 때는 뒤에 호송줄을 묶어가 뒤에 묶어서 갔는데 눈을 가려가지고 쭉 설악해놔놓고 엉덩이 파는 그 뚝에서 설악해갖고 그대로 사형을 다 시키는 거다. 그러면은 그 시체가 첩첩이 막 엉켜 있을까요? 그 현장에 가니까는. 그 결국에 들어가서 벌써 시체 섞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딱 가보니까는 아비구이 아니라
시체가 엉키고 있는데 그거까지 구덩이에 막 버글버글 설치된 거라. 그 냄새에 우리 엄마가 우리 그 같이 간 우리 저 친척 할아버지한테 대여지한테 돌아갑시다 하면서 그거를 그 길로 왔는 거라. 그 길로 오고부터 그 일주일 우리 엄마가 3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아버님하고 삼촌 두 분이,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은 마을에 일을 좀 봐서요. 똑똑하니까 봤었죠. 우리 아버님 삼형제 돌아가시고는 그 할아버지는 손자를 굉장히 아꼈는데 내가 나중 이 얘기 들었는 얘기인데 이명군이 이제 그 뭐시하고 뭐 거기에 뭐 산에 뭐 밥도 갖다 주고 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잡아엮고 일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마가 피해보는 거라요. 피해보고 결국은 잡으러 오면 가만히 멀쩡한 사람 잡아가는 거라요. 그 당시에 그래 됐다 이거라요. 군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시 6월 27일경에 헌병사령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월 27일경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부대원을 사형시키고 남로당 계열 및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처형하라는 무전 지시를 직접 받았다. 자, 이 내용은요, 당시 헌병대 육사단 상사로 보도연맹원 처형 과정에 참여를 했던 김만식 씨의 증언입니다. 당시 김만식 씨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도연맹원으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순박하고 평범한 시민들과 농민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국가 명령에 따라 처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증언들 직접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죽인 사람들도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랑 그리고 또 이런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됐다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도연맹원을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고 가입을 한 건가요? 모르고 가입한 사람도 많죠. 쌀을 준 데서 가입한 사람도 있고, 너 가입 안 하면 죽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파악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처형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헌법에는 제일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이 있고 또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하고 재판을 받고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유무죄를 가르는데 그때 그런 것도 없었죠.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묵살된 거고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막을 내렸냐?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중공군이 뭘 저희한테 어떻게 해줬길래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건가요? 중공군이 중재를 해줬을까요? 처형하지 마. 중공군이 뭘 했죠? 공군이요? 네,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죠. 네. 근데 왜 중공군 때문에 처형을 멈췄을까?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그때는 다 징병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형을 하면 싸울 사람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냥 징병해서 끌려갔으니까 중공군이 중재를 해서 멈춰준 게 아니라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황이 급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처형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 처형이 자연스럽게 멈췄던 거죠. 그럼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는 중공군이 개입해서 전쟁이 커졌기 때문에 전쟁의 전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멈췄던 것이지 그냥 말 그대로 만약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고 전쟁이 좀 더 유리하게 계속 진행이 됐다면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분들 어떤 보호 또 변호도 없었죠. 말 그대로 너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인데 뭐 이분들 넋을 기리거나 뭐 희생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 전쟁이 결국 이제 53년에 끝이 나잖아요.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막 진상규명하고 그랬을 것 같지. 전쟁이 크게 났다 보니까 이 일은 아예 잊혀졌을 것 같은데요. 잊혀졌을까? 전쟁 때문에 잊혀졌을 것 같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그 이제 전쟁 후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밝혀지면 이승만 정권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민간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폐를 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돼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군부 정권이 들어오면서 은폐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 정권에서는 소급법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소급법? 처음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훔쳤어요. 제가 뭘 훔치면 형법에 뭘 훔친 사람 처벌한다고 절도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훔쳤을 때 이 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건데 이거 가져가는 게 지금은 아무 죄도 아닌데 한 10년 지나서 야 백성문 너 옛날에 볼펜 가져갔지? 이거 너 처벌 하면서 그 이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현재 벌 만들어 처벌하는 걸 소급법이라고 해요. 그런 방식으로 특수범죄처벌법 만들어서 이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오히려 빨갱이로 봅니다. 희생된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 너네도 문제야. 너네도 빨갱이, 가족이었지. 그때는 처벌 안 됐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법 만들어 처벌할 게 였던 겁니다. 그 5.16 군사 이후에 반국가 행위자라고 해가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경찰관이 보고 여보 젊은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했거든.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했다. 그래 내가 유족의 활동한 거 보고 없어요. 했더니 요 팻말에는 여기는 반국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반국가 행위는 잊었다나 그랬다나 역적을 보고 반국가 행위인데 여기 이름이 반국가 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국가 행위인갑다. 그래 반국가 행위로 특별법 그 혁명재판소 특별법 6조로 구속되어 갔습니다. 11월 23일 날 대림초등학교에서 그 4,000여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제문을 읽으신 분은 31세에 혼자 되시면서 복제된 서름, 그 한 맺힌 그 서름이 거기서 터졌습니다. 역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문을 읽었다 하는 그 죄로 해서 5.16 혁명을 하고 5월 18일 날 연맹에 가서 거기서 4개월여 고생을 하시면서 만신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죄 없는 그 여자 혼자 사는 그 몸에다가 구타를 하고 거의 상가에 11일 정도 해서 겨우겨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십니까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그 얼마나 운동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혁명재판까지 여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당시 유족들 평가가 어땠겠어요? 빨갱이. 당연히 이 유족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후 조사 자체가 다 흐지부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 다시 이 사건이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 지역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진실 규명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9명.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29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나와가지고 유족회 회장을 맡을 때 1960년 6월달 한 달만 한 것이 4대 국회의원들이 와가 한 것만 해도 550명이었고 그 외에 이제 부족해서 더욱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그 유족회를 그 인원을 전부 모았어요. 모았는 게 860여 명을 모았는데 5.16 쿠데타만 아니 났으면 한 1000명이 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모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군필이고 제가 SDT 출신이거든요. 군사경찰 헌병 출신인데 그럼 잘 알겠다. 네, 너무 제가 헌병으로서 일단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진짜 이런 상황이고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사실 잔인해요. 이렇게 네, 처형을 다 시켰는데 나중에 그런 유가족들은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주홍 글씨가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진짜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면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들일 거고 이웃들일 거고 친지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소급해서 당신들 빨갱이 이 사람들까지 죽이면 진실이 묻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아, 진짜. 이름 뭐요? 태욱이. 채자, 해자, 옥자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네, 아버지. 자, 오늘 아버지 참 제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원래 이제 70세인데 1960년, 참 50년도 태어나가 100일 만에 이제 아버지 돌아갔어요. 산중에서 묻혀놓고 있으니까 그게 참 우리 자식으로서 도리를 잃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걸 위에 발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버지입니다. 이걸 내시고 요거 이제 이 제자 구자는 이원길 씨 할아버지가 신고했다. 또 한 분 세 사람. 하나는 이거는 삼촌. 그 삼촌이 됐어.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제 부친이 되죠. 이석태 이 석자 주소석자 글태자 별태자입니다. 양민 피살 신고서 국령 및 청년단 2명이 무단 침입해가지고 연행한 후 소식이 두절되었으며 사망일은 6월 23일로 전달된 아우게 모량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라 할지 뭐 그건 참 모르죠. 그렇죠. 합동장비 양민 학살 합동 양민 학살 합동 요기. 양민 학살. 조세 사진 많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신고했잖아. 아버지가. 일기 때는 몰랐고. 이기도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최근 알았어요. 여기 우리 그 이용기 씨 나온 지가 여기 유족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진실화위원회가 이 기록을 빨리 해서 결정문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늦기 전에 지금 나이가 전부 70이 넘었기 때문에 80살이 가까워가도 전부 치매길이 있어 요양원에도 들어가고 해서 늦기 전에 빨리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 죽기 전에 명예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희생당하신 분들을 길어져도 목만탕할 판에 이런 일을 겪게끔 하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이런 일들을 잊지 않고 계속 알아내고 더 찾아내야지 다른 유가족분들도 더 마음의 위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앞으로 미래에 이런 비슷한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희생이 된 분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 밝혀지지 못한 죽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정하고 확실한 조사와 또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또 남아있는 유족들의 슬픔과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진상규명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기 조사 이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그러니까 희생자분들을 위한 위령비도 건립을 하는 등 위령사업 진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저희가 더 기억하고 공부하고
또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실은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묻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규명을 해나가야죠. 저도 약간 이런 과거에 묻혀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방송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방관하지 않고 더 알아가야지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이 피해본 분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보면서 버텨온 우리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저항하고 계속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우리는 연대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존 버거의 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과거로부터 목격한 진실을 마주보고 다시는 이러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화해할 수 있도록 연대하며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일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나온 기다림이 온당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